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다면 이 수업 외에는 여러분들 모기지나 MBS에 관한 것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대학교 수업에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론이라는 그런 수업이 개설된 데 자체가 별로 없고, 채권론이라 하더라도 모기지 MBS는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분야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배웠던 듀레이션은 굉장히 일반화된 개념이 됐지만, 모기지 MBS는 다른 책을, 이런 주제에 대한 다른 책들이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등, 외국의 말이죠. 우리나라도 있긴 있지만 그때는 그 책들은 또 채권과 관련돼서 설명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설명이 많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나는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공부했다. 혹시 뭐 증권회사 이런 데서 인터뷰를 만약 하게 된다면 어느 교수의 어느 책을 가지고 어떤 과목에서 공부를 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마이너스 포인트는 되지 않을 겁니다. 모기지부터, 모기지 MBS는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는 참 그 단어가 마음에 안 들죠. 모기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담보 대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담보 대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담보 대출. 그리고 그것의 파생 상품으로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스라고 하는 증권이 있어요. 요거는 모기지를 담보로,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된 증권. 혹시 선물 옵션 듣는 학생 있어요? 여기서? 선물 옵션 듣는 학생? 오케이. 그러면 모기지를 담보로 해서,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된 증권. 여기 기초자산이라고 했는데, 기초자산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자, 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가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 혹은 모기지론이라고 한다. 이걸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선후관계가.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고 마치 전당포에 자신의 자산을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그런 방식, 그런 순서가 아니고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는 뭘 믿고 빌려줍니까? 거액의 돈을. 그러니까 이제 collateral, 담보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을 다시 담보를 잡는다. 원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대체 누가 돈을 빌려줄까? 대출의 주체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돈을 빌려줄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시중은행, 커머셜 뱅크가 돈을 빌려주지만, 이 책은 이제 모기지와 MBS가 가장 활발한 미국을 상정해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막 처음 듣는 그런 사실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커머셜 뱅크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뭐 은행 혹은 시중은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커머셜 뱅크는 뭐와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커머셜 뱅크는 왜 우리가 그냥 은행이라 하냐고 커머셜 뱅크라고 합니까? 뭐와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네?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투자은행과 상대되는 개념이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은행 혹은 준은행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줍니다. 이런 기관들이. 왜 돈을 빌려줘요? 돈을 벌려고 빌려줘요. 돈을 벌려고.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높은 이자를 부과할 테니까.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나왔나? 나중에 나오나? 뭐, 여러 가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나면은, 그 은행들은 그 캐시 플로우,
돈을 빌려주고 차입자가 이제 매달 은행한테 페이와 캐시플로우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산의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자산의 개념은 미래에 들어오는 캐시플로우, 미래 캐시플로우 발생하는 모든 것이 자산이니까 당연히 돈을 빌리고 받을 캐시플로우들도 자산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대출 자산이라 할 수가 있겠죠. 대출 자산 혹은 대출 채권. 그러면 이 자산의 내용이 뭘까요? 자산의 내용. 이것도 자산인데 예를 들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차입자부터 돈을 계속 캐시플로우를 받는다. 그러면 자산의 내용이, 자산의 대상이 뭡니까? 자산의 대상. 내용이 뭘까? 자산인 건 알겠어요. 이건 분명히 은행한테는 자산이고 돈을 페이백하는 차입자들한테는 부채가 되는 건데 자산의 내용이 뭘까? 예를 들면 주택, 아파트일까? 자산의 내용이. 그러니까 아닐까? 요. 자산의 내용은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 주택이 아니고, 법률적으로는 주택을 이제 홀드하고 있죠. 그 은행들이. 이 사람이 모든 원리금 다 갚을 때까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택이 바로 은행의 자산이라는 것은 아니고, 차입자가 내야 할 캐시플로우가 자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트폴리오 내에 은행이 한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고 할 적에 주택을 보유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미래에 받을 캐시플로우들이 자산.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보통 확정돼 있어야 아니면 불확실합니까? 은행이 차입자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캐시플로우가 보통 확정돼 있어야 아니면 불확실해요. 확정돼 있기도 하고 불확실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 보통 확정돼 있는데 어떤 때는 불확실하기도 해요. 왜 불확실합니까? 조기 상환도 있고 또 조기 상환이 없더라도 파산도 있고 또 변동금리도 있고 금리에 따라 시장 이전에 따라서 캐시플로우 덜 받게 되기도 하고 더 받게 되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도 있고 확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들어오는 캐시플로우 타이밍은 확실하죠. 앞으로 60개월 동안 만기가 60개월이라서 60개월 동안 계속 매달 25일 날 갚겠다. 그런 것들은 이른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채권하고는 비슷해요. 만기도 있고, 타이밍도 정해져 있고, 이자율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채권 과목에서 배우는 거예요. 모기지를. 이게 주식이나 옵션과 비슷한 게 아니라 채권과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권 과목에서 배웁니다. 또, 은행이 그 캐시플로우를 자산으로 보유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계속 그 캐시플로우를 혜택을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어요. 자기가 받을 캐시플로우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그 캐시플로우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거를 어떤 특정 럼섬으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받고 팔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 캐시플로우 들어오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증권을 또 발행한다. 그래서 그걸 판다. 그 2007년도, 2008년도에 일어난 그 월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바로 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꼭 모기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ABS, Asset-Backed Securities를 발행해서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캐시플로우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30년 만기에 캐시플로우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초이스예요. 가장 쉬운 초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매달 예를 들면 1억씩 그렇게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데 30년간 그러면 매달 1억씩 들어오면 12억 곱하기 360억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받을 수도 계속 3년간 받을 수도 있고, 이걸 그냥 그 캐시플로우를 받을 권리를 다른 기관에 팔 수도 있어요. 왜 팔까? 파는 게 더 이익이 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는 것보다, 매달 1억씩 받는 것보다, 지금 그 받는 것을 현재가치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250억인데, 지금 시장에서 그것에 대한 일시적으로 너무 저금리여서, 너무 저금리면은 그 캐시플로우도 현재 가치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래는 한 250억 정도가 그 현재 가치였는데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280억에
평가되고 있다. 나중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다시 다시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파는 거예요. 세 번째, 왜 그 360억에 대한 캐시플로우를 그냥 놔두지 않고 또 새로운 증권을 또 만들어서 팔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의 시작입니다. 자꾸 2차, 3차 증권을 발행해서 더 복잡하고 그런 복잡하고 거품이 섞인 뻥튀기가 된 증권을 발행하면서 마치 사람들이 더 비싸게 더 좋은 증권이 마치 발행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제로섬이에요. 기초자산의 전체 가치가 제한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그거를 멋있게 이렇게 막 신용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한된 가치밖에 창출될 수가 없는데, 그걸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나 그걸 사는 사람이나 프라이스는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굉장히, 예를 우리나라 키코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2008년도 키코 같은 경우도, 키코가 뭐 약자예요? 선물 옵션 배운 사람. 뭐 아직 거기까지 안 나겠지만. 낙인, 낙아웃, 옵션, 포트폴리오 약자죠. 굉장히 복잡한 옵션 상품이에요. 옵션 포트폴리오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프라이싱 할 수 있는 사람은 실무에서는 거의 없고, 대학교의 파이낸스 교수님 중에서도 그거 전공하는 사람들에서도 뭐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팔고 중소기업은 사고, 그게 어떻게 가격을 제대로 알고 샀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한번 크게 터진 거죠.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증권을 이 캐시플로우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좀 한번 꼬아서 캐시플로우 약간 변형을 줘서 새로운 증권을 파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더 크게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어. 가치 창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평의 그 땅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형태의 아파트 평수로 만들어서 팔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100평 하나를 딱 만들어서 파는 거야. 100평짜리. 그렇게 팔 적에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100평 아파트의 가격이 결정될 거고, 이걸 50평으로 두 개 나눠서 만들어서 아파트 두 채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33평을 세 개, 아니면 25, 33, 17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팔 수 있죠. 조합이 가능한데, 그렇게 만들어 팔 때마다 그 100평 전체에 대한 그 전체 아파트 판매 가격이 똑같을까 아니면 틀릴까요? 틀릴까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100평 아파트를 여러분 돈을 많이 있는데, 틀릴 것 같아? 아니면 똑같을 것 같아? 틀릴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100평 아파트 하나로 파는 게 좋을까? 아니면 소형 아파트로 여러 개 쪼개서 만들어 파는 게 좋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초자산, 언더라잉 에셋 100평은 똑같은데,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막 쪼개서 팔면은, 새로운 가치가 부가가치 창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뻥튀기가 돼서, 프라이싱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비싸게 사고 팔다가, 드디어는 이제, 차입자들이 돈을 못 갚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망한 거죠. 리먼 브러더스 같은 회사도 망하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큰 손해를 봤죠. 또 미국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미국 얘기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보세요. 아직 우리나라 모기지와 MBS 시장은 워낙 그 일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증권화해서 파는 기관이 세 가지가 있다. 여기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뭐 그래서 뭐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굳이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기관에 어떻게 발음하는가, 어떻게 줄여서 얘기하는가. 그래, 프레디 맥, 패니 메, 주니 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발음하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걸 저도 이제 미국에서 MBA 수업을 들어오면서 벌써 뭐 한 23년 전 얘기네. 이 아니고 23년 전 얘기네. 그때 가르치는 교수 자체도 왜 사람들이 이걸 페니 메이로 발음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걸 쥐니 메이로 발음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예를 들면 뭐 CAPM 어떻게 발음해요? 캐팸으로 하는데 그때가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 난 이걸 미국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이걸 캐팸으로 발음하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CAPM 그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약어로 어떤 식으로 발음하는가 알아듣는 것만 하더라도 세 가지 기관이 있고 이렇게 발음한다. 왜냐하면 가끔 그 발음 자체를 한국말 써가지고 하는 그런 문소리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와 굳이 유사한 기관이 있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을 수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대출하는가 하면 여기서 두 가지만 보겠어요.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그 만기 동안 차입자들이 어떻게 돈을 갚아야 되는가 하면 이런 형태로 갚아라.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Fixed rate, level payment, fully amortized mortgage. 뭐 굉장히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Fixed rate라는 얘기는 이제 고정금이라는 얘기고 level payment. 여기서 level은 사실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level이 형용사가 무슨 뜻이 있어요? 레벨이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무슨 뜻이 있어요? adjective 무슨 뜻이 있어요? 플랫하는 그런 뜻이 있죠. 평평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정금리인데 매달 내는 페이먼트가 컨스탄트하다 그런 얘기예요. fully amortized 이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기까지 다 갚고 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다 100% 갚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반대되는 형태가 이제 변동금리 모기지론 대출인데 이거는 변동금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책에서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 전에 설명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어렵지 않은 변동금리는 우리가 캐시플로우 예측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추후에 시장의 금리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데 아무리 담보를 잡는다 하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을까? 첫 번째, 채무 불이행 위험, default risk. 자, 채무 불이행 위험은 default risk는 약간 그 테크니컬한 개념이에요. 테크니컬. 이것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디폴트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매달 25일 돈을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착각해가지고 26일인지 20일 못 갚았어. 그러면 일단 디폴트가 난 거예요. 일단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하루라도 제대로 상환 못하면 일단 디폴트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디폴트는 테크니컬한 개념입니다. 자, 디폴트가 나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돈이 있지만 이건 뭐 착각해서 못 갚는 거 말고 실제로 갚을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 그러면 은행이 손해가 납니까? 반드시? 손해가 나갈까요? 안 날까요? 은행 입장에서.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집을 담보로 잡혔으니까, 부동산 담보로 잡고 있으니까 그 부동산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이제 경매나 공매로 이제 넘기겠죠? 그래서 나오는 8억으로 남은 돈이 자기들이 받아야 할 원금보다 더 많으면 손해가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 실제로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아무튼 디폴트라는 것을 은행이 좋아. 왜냐하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아서 캐시플로우 다 복구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런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디폴트 리스크는 분명히 은행한테는 안 좋은 그런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들은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 디폴트 리스크 때문에. 은행이 보험을 들면 보험료는 형식적으로 은행이 내지만 그걸 은행이 자기돈 부담해서 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차입 이자율에 전가되겠죠. 그런 뜻이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모기지론은 컨벤셔널 모기지론. 이건 여러분 이런 용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컨벤셔널 모기지 하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출이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디폴트 리스크, 두 번째는 리퀴디티 리스크. 은행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돈이 많이, 캐시플로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이걸 30년 동안 지금 원래 자산 가치는 한 100억 되는데 이거를 30년 동안 매달 몇 억씩 받는 것보다 지금 한 빨리 팔아서 큰 돈을 마련하고 싶어요. 캐시플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팔려고 할 적에 이런 자산은, 이런 대출 채권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익숙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갑자기 팔려고 하면은 그거 정당한 가격을 못 받고 팔 수가 있죠. 거기서 정당한 가격은 이른바 공정한 시장 가격, 영어는 fair market, 여러분처럼 fair market price라 되어 있죠. price라기보다는 fair market value가 나을 것 같아요. fair market value. price라는 말보다는 fair market value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price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value는 그 자체로서 수요 공급이라는 다른 추가적인 요인 없이 그 자체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fair market value 좀 갑자기 막 팔려고 그러면 이 대출 자산에 천천히 여유 있게 팔려고 그러면 한 80억 현재 가치로 팔 수가 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팔려고 그러면은 이틀 만에 팔려고 그러면은 70억 정도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은 모든 자산에 있어서 유동성 위험은 이런 뜻이에요. 짧은 시간에 팔려고 할 적에 fair market value보다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팔릴 위험.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가지고 이제 이번에 샀는데 적잖은 학생들이 책을 또 이제 판다. 나중에 한 학기 들은 다음에 3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빨리 팔고 이제 나가 학교를 졸업할 거기 때문에 빨리 팔려고 할수록 하루 만에 기간 두고 빨리 팔려고 할수록 제값을 못 받고 파는 거죠. 또 하나의 위험은 이제 이 모기지만의 특별한 위험. 조기 상환, 중도 상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영어로는 프리페이먼트 리스크라고 합니다. 프리페이먼트. 만기가 되기 전에 상환한다. 왜 만기가 되기 전에 차입자들이 상환할까요? 일단 그런 조건을 허용해 줬어요. 허용해 줬고 또 이제 그 차입자가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입자가 그 빨리 남아있는 원리금을 매달 얼마씩 똑같이 갚지 않고 지금 빨리 남아있는 원리금을 다 갚아버리겠다고 할 적에는 그 차입자 유리하니까 그런 짓을 하려는 거죠. 그럼 차입자가 유리하면은 그것을 받아야 하는 은행한테 그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일반적으로.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은행한테는 위험이에요, 위험. 이거 빨리 받으면은,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좋을까? 예상보다 빨리 받아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예? 디폴트 리스크는 없어진 거죠. 그 차입자의 디폴트 리스크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분명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받겠죠. 자기한테 불리한 타이밍에. 그래서 이거는 위험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책이 나오지만, 왜 그 차입자들이 빨리 상환해 보려고 할까? 이 프리페이먼트를 여러분이 이러한 용어는 처음 들었어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사실상 이와 똑같은 용어를 설명 들은 적은 있어요. 똑같은 개념을 설명한 적도 있고 들은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사실상. 너 헤어스타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너한테 어텐션이 자동적으로 가서 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조기의 프리페이먼트 차입자가 돈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빨리 그냥 원리금 다 갚아버리는 이것을 오늘 처음 들었지만 그전에도 사실은 이게 비슷한 거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들은 적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정확히 맞는 수의상한 채권, 컬러블 봤는데,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하고, 만기가 되기 전에, 예, 자기가 다 갚아버리는 거죠. 프리페이먼트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시장 이자율이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한 5년 전에는 시장이 이렇게 낮지 않았죠. 5년 전에 20년 만기로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샀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래서 그 론에 따르면은 매달 그 이자율을 감안해서 매달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원리금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원금만큼 그대로 빌려서 만약에 은행으로 빌린다 그러면 한 70만 원만 갚아도 돼. 왜냐면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부채는 부담이 커진 거죠. 부채 가치가 상승한 거예요. 이 상승, 페이백하는 돈은 똑같아요. 객관적인 캐시플로우는 똑같지만 그것의 현재 가치는 커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채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니까 더 낮은 부채로 이렇게 리파이낸스를 하고 싶어 하겠죠. 차입자들은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의 가치, 자기가 대출받은 것의 가치, 그건 차입자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부채 가치가 커지면은 이거 계속, 아니면 지금 그 자녀 원금만 갚아버리면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갚으려고 하는데, 차입자 입장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의 가치와 자녀 원금 두 가지를 본다면 차입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가치와 자녀 원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개 모두 픽스트인 경우도 있고 두 개 모두 변동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 픽스트 하나 베리어블인 경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답이 뭐가 될지. 차입자 입장에서 부채의 가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차입자 입장에서 부채의 가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물론 매달 원리금을 갚아 나가니까 부채가 줄어드는 건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부채의 가치와 자녀 원금, 시장 이자율이 변할 적에 부채의 가치와 자녀 원금 하나는 픽스드로 하나는 움직여요. 어떤 게 고정이고 어떤 게 변동입니까? 가치가 변동이에요? 자녀 원금이 변동이에요? 질문이 아주 정교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어요. 자, 이번 달에 내야 될 100만 원을 갚았고, 이제 아직 한 달까지는 돈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한 달까지는 캐시플로우의 변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부담한 부채, 그러니까 나머지 다음 달에 돈을 갚을 때까지 캐시플로우의 변동이 없는데 그때까지 부채의 가치가 변동해야 변동 안 해요? 자녀 원금이 변동합니까? 변동하지 않습니까? 뭘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이렇게 골똘히 생각해? 자, 오늘 며칠, 25일날, 매달 25일날 돈을 갚는데, 고정된 금액을 갚는데, 오늘 25일이 오늘 갚았어요. 다음 달 25일까지는 돈을 안 갚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시간만 가길 기다리는데, 이 시간에 가는 동안에 돈 특별히 캐시플로우의 변동이 없었는데, 이 차입자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잖아, 은행에. 부채의 그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자녀 원금이 또 있는데, 일단 자녀 원금이 변동합니까? 변동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동하지 않죠. 이거는 변동해? 변동 안 해요? 변동해요? 안 해요? 변동해요. 왜 변동합니까? 부채의 가치는 미래 캐시플로우를 적정한 시장 이자율로 나눈 거 아니야. 근데 시장 이자율이 하루하루 맨날 변하니까 부채의 가치는 변동하죠.
마찬가지로 은행 입장에서 자산의 가치는 캐시플로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두 기간 사이에 캐시플로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산 가치는 변동하나 자녀 원금은 변동하지 않죠.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가장 조기 상환을 가장 아주 융통성 있게 허용한다면 항상 남아있는 원금을 갚아주면 된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기 상환은 이제 30년짜리 만기에 대출해줬는데 처음에 5년 동안은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 5년 동안 조기 상환 안 되고 5년 이후부터는 항상 그날 현재에 남아있는 원금의 현재 가치 갚으면 된다. 원금의 현재 가치가 바로 미래에 받을 캐시플로우와 동치죠, 동치. 이큐브런트한 거죠. 이거나. 은행이 만약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차입자는 어떤 걸 비교합니까? 남아있는 자녀 원금의, 미안이고. 자녀 원금의 현재 가치가 아니고, 봅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구나. 남아있는 자녀 원금, 이 원금은 자녀 원금이란 말이 자녀 원금이 현재 가치란 말이 좀 애매하다. 자녀 원금이 정확한 말이 되겠다. 자녀 원금이.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년에 10%의 이자를 이제 적용받아서 매년 10%의 이자를 매년 말에 나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남아있는 원금을 갚아버리면은 서로 이제 그걸 허용해줬다고 한다면 그 100만 원 빌려준 게 1년 후에는 이제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 이자를 부과하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원금을 갚고 싶지 않으면은 이자 10만 원만 갚으면 되겠죠. 그럼 원금 10만 원이 남잖아. 그죠? 원금 100만 원이 남잖아. 그럼 사실 거기서 여러분 나한테 100만 원 주면은 나도 여러분하고 페어하게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 110만 원 갚으면 되는 거지. 혹은 10만 원을 갚았어요. 10만 원 갚으면 원금 100만 원 남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원금의 가치가 커져요, 안 커져요? 이자가 붙어서 커지게 되겠지. 그죠? 그때는 이제 6개월의 원금의 가치는 예를 들면 105만 원이야. 그렇죠? 자,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을 빌려줬지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틀리니까 지금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의 가치는 1년 후에는 110만 원이나 갔기 때문에 이제 이자를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10만 원이 1년 후에 원금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자가 들어간 거지만, 그러므로 제가 약간 좀 헷갈렸는데, 자녀 원금이라는 것은 항상 1년 후에 110만 원 다 갚든, 1년 후에 10만 원만 갚고, 그 후 6개월 뒤에 105만 원을 갚든지 간에, 그 105만 원이 자녀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처음에 10만 원은 자녀 원금이 110만 원이 됐는데 10만 원을 갚아버리고 다시 100만 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원금을 갚든지 이 부채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채의 가치는 그 시장 이자율에 큰 영향을 받고 자녀 원금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갚은 것 중에서 남아있는 원금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이자율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서 차입자는 부채의 가치가 자녀 원금을 지금 딱 갚아버리는 것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갚아버리고 손을 딱 떼면 나온 거죠. 이거는 나중에 프리페이먼트 관련돼 있으면 다시 더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는 제가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나왔는데 자기가 빌린 부담 담보대출이라는 부채의 가치가 남아있는 원금보다 높아질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 예를 들면 시장이율이 하락해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예 상환하고 그 론으로부터 론을 다 갚아버리는 게 더 낫겠다. 그러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조건을 안 줘, 그런
융통성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자는 자산이 점점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는데, 이런 조건 때문에 그 페이백 하는 그 대출원금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채권은 채권인데 조금 복잡한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변할 적에 이 은행 입장에서 대출 채권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 이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어떤 척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배운 척도 중에서 어떤 척도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듀레이션 우리 많이 배웠죠? 수정 듀레이션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 듀레이션인데 어떤 듀레이션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이건 좀 이상한 채권이야. 채권의 가치가 원래 가격곡선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채권의 가치가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자율이 낮아지면 채권의 가치가 커지다가, 그렇죠. 유효 듀레이션을 써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안 커지고, 일정 금액 원금 상환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커진다. 이거는 유효 듀레이션을 써야 되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채권 공부하는 목이지. 그러므로 콜러블 본드, 수의사한 채권하고 좀 유사하죠. 수의사한 채권이나 그 모기지 채권이나. 거기서 채권은 한문으로는 좀 틀려요. 여러분들은 수의사한 채권은 영어로 하면 반드고, 여기서 대출 채권은 캐시플로우에 대한 권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그 경우에는 빨리 상환해 버렸는데, 상환해 버리면은 일단 그 타이밍에서 원하는 돈도 아닌데 은행 할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이제 그 돈을 다시 활용하려고 보니까 시장 이자율이 너무 낮아져 있죠.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낮아진 수익률밖에 올릴 수가 없다.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기 때문에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조기 상환이 왜 일어날까? 시장 이자율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이 서울에 있다가 예를 들면 직장을 제주도로 옮긴다든지, 나는 A주택을 구입할 적에 돈을 이렇게 빌렸는데 B주택으로 옮겼어요. 이사를 갔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 모기지를 청산하고 가야 되겠죠. 정산하고 여러 가지로. 또 그야말로 그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할 수 없이 또 그 은행은 나머지 집을 빨리 경매에 붙여가지고 남은 자녀 원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이자율 관계만 공부를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측에 이제 예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 IMF 때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었다. 그리고 이 단기 이자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장기 이자율도 급상승했다. 급상승해서 급은 괄호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승을 했죠, 당연히. 상승했는데, 단기 이자율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였죠, 아마. 그때 1, 2년 후에 시장 이자율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 시기에 돈을 빌린 사람은, 이거는 이제 아주 짧은 기간에만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이자율이 적용됐던 건 아니고, 굉장히 높은 예전 15%의 대출 이자율 적용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부채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빨리 조기 상환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조기 상환하게 되면 그 은행 입장에는 여러 가지로 손실이 많죠. 이거 조기 상환 안 했다면 애초에 빌려준 차입 이자율, 대출 이자율 15%에 했다고 고소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받은 돈으로, 조기 상환된 돈으로 다시 그걸 또 대출해 주려고 하니까 지금 7%밖에 못 받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크다. 그래서 은행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초기 몇 년 동안은 아예 조기 상환을 불허한다. 그런 얘기. 아니면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원금보다도 조금 더 많은 돈을 페이백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조기 상환의 위험을 은행은 어디에다 전가시킬까요? 자기가 조기 상환 당할 수 있다. 증거 상환 당할 수 있는 이 위험을 어떤 데에다가 반영해서 대출해 줄까? 대출 이자를 높이는 거예요. 조기 상환이 없는, 이런 프리페이먼트가 없는 30년 만기에 장기 대출해 줄 경우에는 이자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조기 상환의 혜택을 차입자한테 준다 그러면은 자기가 받을 불이익을 잘 감안해서 그만큼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이 사람이 조기 상환 확률이 몇 %가 되는지 쉽지 않죠.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이제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프리페이먼트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채권 펀드 매니저, 채권 투자자들의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자, 이제는 그 수익상환 채권과의 차이점을 하는, 아까 삼성전자 발행한 채권은 대부분 이자율 관계 때문에 시장 이자율과를 감안해서 페이백을 하는데 수익상환을 해버리는데 이 프리페이먼트 리스크는 왜냐면 삼성전자가 뭐 이사 가고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고 그럴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일반 차입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기상환을 한다는 그런 다른 특성이 있다. 흔히 말해서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모그래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드모그래피. 인구 통계학적 요인. 네 번째는 마이너한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은행의 이제 자산과 부채를 보자. 여러분들 만약 금융기관 경영론이라는 경영대학의 금융기관 경영론이라는 수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우리 과에서도 그게 전공으로 인정될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이제 전공을 폭넓게 인정하자 그래서 그런 다음 내년 정도에 결정될 것 같은데 금융기관 경영론 이런 수업을 들면 은행이 대표적인 금융기관인데 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은행의 자산과 부채.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을 이렇게 파이낸싱을 해서 돈을 빌려주는 데잖아. 그래서 그 양적 이자율이 중요하고 또 그 만기가 중요해요. 만기. 그래서 여러분이 둘이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자산의 만기는 지금 은행에서 보통 상대로 장기적으로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는데 자산의 만기는 듀레이션이 굉장히 높은데 어떤 듀레이션? 그 중에서도 매크로 듀레이션이 높은데 부채의 만기는 짧아부터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맡길 적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10년 이상의 예금에 이렇게 하는 경우 말이에요. 1, 2년짜리 하는 경우 말이에요. 1년짜리가 많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부채는 만기가 짧아요. 근데 자산은 만기가 길어. 그러면 이자율이 변할 적에 부채 가치가 더 많이 변할까? 자산 가치가 더 많이 변할까? 이제 자산 가치가 더 많이 변하죠.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변하면 좋죠. 예를 들면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자산 가치가 팍 올라가겠지. 어떤 면에서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 다시 프리페이먼트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미스매치. 하여튼 그런 것도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빌려주는 은행의 자산은 듀레이션이 매컬리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데 부채 아닙니다. 은행의 부채 예금자들의 예금의 그 만기는 굉장히 짧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듀레이션을 매칭을 잘 시켜야지 이자율 은행 입장에서는 해지라는 게 위험을 해지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해지가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사후적인 개념이에요. 사전적인 개념이죠. 사후적으로 내가 설사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해지의 목표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가장 좋은 해지 방법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그 매컬리 듀레이션과 매컬리 듀레이션, 수용 듀레이션이 간에 듀레이션과 부채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면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자산 부채의 그 가치가 비슷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듀레이션이 매칭이 안 되면은 걱정을 좀 많이 해요. 듀레이션이 매칭되면 그럼 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까? 듀레이션 매칭이 정확한 개념이 아니고 어떤 필요하면 뭐까지 매칭을 시켜야 돼? 컨텍스트까지 매칭을 시켜야 돼. 듀레이션 매칭은 기울기가 똑같다는 그런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 그 매칭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은행에서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은행은 뭘 결정해? 대출 이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분리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1달러를 살려면 지금 1160이 달러당 1달러 환율 1160인데 1달러 살려고 하니까 1180원에 살 수 있다 그러고 1달러 팔려고 하니까 1140원에 팔 수 있다 그래요. 은행이 왜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들은 달러를 사면서 위험이 없어집니까? 위험이 추가됩니까? 보통. 달러를 가서 살 수도 있고 달러를 팔 수도 있는데 은행에 보통 그런 짓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은행 위험이 없어져요? 위험이 줄어들어요? 위험이 커져요? 위험이 줄어드는 거지. 예를 들면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한다. 그럼 달러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안 사면은 내일 모레 급히 산다 그러면 그때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사면 딱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달러를 사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환전 위험이 환율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달러 받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에 사니까 달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오늘 지금 환전하지 않고 한 달 후에 환전하면은 그때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달러를 사든 달러를 팔든 위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지를 하는 건데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상대방이 됨으로써 위험을 새로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을 어디다 적용합니까? 그 환율에 바꿔주는 환율에 그 수수료에 적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은행은 이런 부동산 담보대출로 여러 가지 조기상환 위험 같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것을 모두 대출 이자에 적용하는 거예요. 다 가격의 논리로 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게 가격으로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보면은 그 특성은 이겁니다. 만약에 뭐 시험에 가장 대표적인 담보대출, 시험은 이제 영어로 문제 나올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들 영어로 답을 써야 돼요. 그러면, 가로를 땡땡, 가로를 만약 3개. 가장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은 땡땡땡에서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만기가 될 때까지 매월 동일한 금액을 갚아 나가면 만기에는 모든 게 모든 부채를 다 상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이 여러분들 적용하는 그 이자율을 cantrip rate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매월 얼마씩 갚아야 될까 생각할 적에는 매월 캐시플로가 나가는 건데 월 이자율로 환산해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은행이 예를 들면 만기를 N년의 기간을 주면서 원금이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정 5억이면 5억을 빌려줬어요. 주택을 사라고 빌려주면서 만기 30년 동안에 이자율 몇 %를 난 적용할 테니까 여러분 갚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저거를 적용하면은 나는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지 30년 동안 이렇게 갚으면 N년까지 다 갚으면 모든 게 다 끝날까? 완벽하게 부채가 청산될까? 그럼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I는 월 이자율이기 때문에 연 이자를 월 이자율로 이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N도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연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월로 바꾸는 거예요. 1년은 12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monthly payment, 매달 페이먼트 하는 거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한번 왜 저렇게 나오는가 봅시다. 그럼 저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1장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연금의 현재 가치.
N년 동안 C라는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을 적에 그 현재 가치는 P가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에 N년인데 매년 초에 돈을 받는 거예요? 매년 말에 돈을 받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걸 가정했어요, 우리가? 매년 초, 매년 말. 매년 말이에요. 가정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C로 정리해 보면은 매번 내야 되는 C라는 돈은 그래서 N년 동안 계속 내는 C라는 돈의 현재 가치는 이자율이 R이 적용됐을 적에 현재 가치는 P0가 있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원금이 P0고 현재 가치 P0고 요거를 N년의 기간 동안에 이자율 R을 적용해서 그 매번 내는 것을 환산하면 그게 C가 된다. 그러면 이제 P0가 은행이 빌려주는 원금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매월 내야 되는 돈은 C가 되는 거죠. 이자율, 대출 이자율 R 적용해서. 예를 들면, 30년, N이 30년에 360개월이 되는 거고, 이자율을 8.12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 8.12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10으로 나눈 것을 써야 되는 겁니다. 매월 환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빌려주는 돈 원금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면 매달 74만 2천 원 정도를 넣어야 된다. 이래야지 원금을 다 갚는다. 이자율이 적용돼.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책에. 결국은 이것만 정해지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줍니까? 대출 원금이 이만큼이고 1년 이자율이 이만큼이고 30년이에요. 이것만 주면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서 월 이자율로 환산해야 되고 연수에서 월수로 환산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1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표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CPA 공부하는 학생들은 채권의 가치, 상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채권이 이제 가치가 변하는 것은 그런 것들 아마 옛날에 배웠는 요새도 배울 거 아마 채권 재무회계 이런 데서 안 배우나? 모기지 페이업 이런 거 안 배우나? 모기지 페이업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채권의 가치가 이렇게 아모타이즈 하는 그런 거 안 배워요? 회계에서 안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내 기억이 오래됐나? 80년대 얘기를 하고 있나? 근데 요새 코스트 어카운팅, 응? 원가 회계, 아직도 홈그린 책 쓰지 않아요? 코스트 어카운팅, 그거 어떤 교재를 써요? 외국 교재를 쓴다면? 그냥 안 쓰고? 그래. 그럼 수업에서 경영대 회계학과 회계 전공 교수님들 계시잖아. 그분들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강의하실 텐데, 그때 쓰는 책들은 원서 아니고 우리나라 책을 썼는데, 그 수업까지 많이 안 들어봤어요? 알겠습니다. 또 연결해서. 아무튼 그런 것을 경험하면 이제 그런 책이 잘 나와 있었는데, 요새는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360개월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상별로만 3개월로 바꾸면 3개월 만에 다 모든 게 다 끝나야 되겠어. 3개월로 바꿔보자. 3개월 바꾸면 이제 상환후 원금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자, 1억을 빌렸는데 3개월 만에 갚아야 되니까 아마도 let me see. 그렇죠. 1억의 3분의 1이 원금만 해도 33,000원이 될 거야. 3,300만 원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이자까지 감안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자가 0이면 얼마가 될까? 이자가 0이면 얼마가 돼요? 3,300원이 되겠지. 이자가 0이면 지금 뭔가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렇구나. 아무튼 이자가 0.0000 이제
거의 3,3,3,3이 되겠죠? 이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원금만 매월 3,3,3 이렇게 갚아가면 이제 당연히 3개월 만에 원금이 다 갚은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자, 월상금이 742,457 나왔는데, 이게 맞는 것을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계열서 정의해서 저게 다 맞았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 책에 공식이 있죠? 월상 monthly payment, MP. 그거는 공식에 나온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 봅시다.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달 월초에 이제 빌린 돈의 원금이 1억이 있어요. 1억. 그래서 우리가 월초에 빌리자마자 갚을까? 아니면 월초에 빌렸으면 월 말에 갚는 것부터 가정하는 게 현실적일까? 월 말에, 우리 월 말에 갚는 거라고, 갚는다고 가정합니다. 문제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실제 문제는 월초부터 갚는다고 이렇게 가정한다 그러면은 약간 틀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갚아야 되는 금액이. 이거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일단. 매월 말 갚는 걸로 가정하는 경우와 매월초 갚는 거라 가정하는 경우와 월상환금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당연히 작아지지. 이자를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덜 부담하는 거니까. 어떤 때 똑같을까 그러면? 월초 내나 월 말이 내나 어떤 때 똑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 똑같을까? 아니. 예를 들면 8월 15일에 돈을 빌렸어요. 8월 15일에 돈을 빌렸는데 8월달 안 갚는다 가정하고 9월달부터 갚는데 9월 30일, 9월 말부터 갚는 경우고 9월 초부터 갚는 거는 정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9월 초부터 갚으나 9월 말부터 갚으나 이게 안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어떤 때 안 변할까? 날 생각해 해보세요. 아무튼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괜히 불필요한 불안감 주고 싶지 않은데 지금 약간 패닉된 것 같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1억의 원금을 빌렸는데 이제 월말에 돈을 이만큼 갚았어요. 근데 월말이 되면 원금이 1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이자가 붙었겠죠? 원금에 대한 이자 얼마큼 붙었습니까? 1년 이자율이 8%였는데 월 이자율은 이렇게 되니까 이거만큼 붙었겠죠, 이거만큼. 그래서 사실 이제 원금이 이거에다가 이자가 붙어서 이만큼이 원금이 된 거예요. 여기서 월 상환금을 이만큼 낸 거죠. 그러므로 이 중에서는 새로 붙은 원금이 늘어난 부분, 즉 이자를 먼저 갚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금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가 하면 요만큼만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73만 원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원금이 73만 원 줄어든 게 아니라 원금이 한 달 후에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커졌어요. 이거를 먼저 갖고 나면 남아있는 원금은 실제 원금이 줄어든 부분은 이 차이만큼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억에서 요것만큼 뺀 것이 이제 남아있는 원금, 1월 말 원금이 되겠다. 1월 말 원금은 다시 말하면 2월초 원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2월 초가 되면 이만큼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2월초 원금은 분명히 여기 엑셀을 보면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 바로 이렇게 이쪽에 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거는 이제 왜 이거는 바로 엑셀로 그냥 이쪽에 이 셀 F5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사실은. 근데 왜 이런 짓을 안 했는가 하면 이 경우에는 이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돼. 여기에 맞게 요거의 함수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잡하게 한 건데 이게 만약 쭉 1서부터 3일 쭉 나왔다 그러면 이건 다 그냥 다 요걸 요 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달 초에 원금이 이렇게 됐어요. 월상금은 똑같은데 원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원금에 대한 한 달 이자도 첫 번째 달보다 약간 적죠. 약간 적어서 결국 진실한 원금 상각은 약간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원금에서 요거만큼 빼지면 또 새로운 원금이 남은 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상결적 원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셈이고 가장 쉬운 거는 아까 상별로 하면 그렇게 한다면 원금 월상금이 33,333만 원을 약간 넘어갔는데 이자가 한 달 동안에 똑같이 이만큼 붙었죠. 이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월상환금 33785 중에 이자를 빼면
진실한 원금 상각은 이 정도다. 그러면 이거 애초에 원금에서 이걸 빼면은 이만큼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달 초에 원금이 남아있는 게 되는 거고, 또 같은 짓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원금 상각이 잘. 이 표가 바로 그런 표예요. 여러분, 360개 월로 나왔으니까 복잡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시간 있어 엑셀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이거 100%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월 상환금은 이건 이제 고정된 수치인데, 여러분들 만슬리 페이먼트 공식이 있죠? 그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원금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설정한 원금을 처음에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자는 뭐가 되겠냐? 이자는 이쪽 셀 곱하기 한 달 동안의 이자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간단하게 나오겠죠, 이자는. B5 곱하기 D2. B5가 뭡니까? B5, 이거지. B5 원금 곱하기 D2. 이거죠, 이거. 응? 원금 상각은 뭡니까? 여기서 이거 뺀 거죠. 돈 이만큼 냈는데, 그 중에는 원금이 늘어난 부분, 이자 부분이 이 정도 되는 거고, 진실한 원금 상각은 이 정도다. 이런 식으로.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질문 있습니까? 좀 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 그 밑에 거는 다 이제 그의 그 설명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책으로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매월 말 원금 잔액, 그러니까 매월 말 원금 잔액, 이거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데, 이 공식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 공식은,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증명하는 과정이 사실은 더하기 사칙연산이니까 복잡해 보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그것을 응용해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 올려놨잖아. 근데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왔죠? 아직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오늘 중간고사 이것까지 포함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진도가 조금 빨라서 포함됐는데, 하여간 결론적으로 책에 있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오픈북이니까 책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 상관없는데, 이해를 하는 거하고 그냥 이해 없이 그냥 책만 가져오는 것은 시험의 임팩트가 틀리지, 임팩트가. 그래서 이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더하기 사칙 연산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드디어 이제 MBS를 하려는 찰나? 네, 오늘 너무 MBS까지 나가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